서양과 조선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과 조선의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양과 조선이 이때 교류하지 않았잖아요. 18세기 무슨 교류를 많이 했겠어요. 뭐 기껏해야 중국 통해서 조금씩 서양은 저렇대더라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실학에서 말하는 중상주의, 중농주의하고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중상주의, 중농주의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분들은 어차피 이제 학과 과정에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문놀이터에서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친숙해지는 정도만 하세요. 들어봤어. 그런 개념이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즌 1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세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15세기 하면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대항해 시대를 이끌 수밖에 없었을까? 당연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부터 시작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얼마나 대박을 쳤냐면 자 여기서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 가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문명 수준이 떨어진 거야. 개꿀. 그쵸?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금과 은두 수탈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도 여기다 대충 막 갖다가 앵겨서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 중심의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15세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15세기 포르투갈, 16세기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그 다음에 18세기 프랑스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모든 게 다 바뀌죠.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런 게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는 뭐예요? 19세기가 이제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19세기와 20세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국주의 뭐예요? 전 세계적인 식민지 땅 따먹기가 시작된 거죠. 유럽에 의해서. 그렇죠? 그걸 지나서 지금 우리가 현재 21세기, 2022년이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양 근대사에서의 이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자예요. 식민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역을 더 우리에게 유리한 무역, 그러니까 이게 막 훔쳐오고 막 수탈해오고 이렇게 무역하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하는 물건들의 품질을 높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 옛날이니까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게 나아요? 우리한테 개꿀인 무역을 더 많이 하는 게 나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용어부터 이제 갑시다. 중농주의는 뭐예요? 농사가 중요해요. 이거예요. 그럼 중상주의는 뭐야? 당연히 상업이 중요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무역이고 중농주의는 말 그대로 농업이에요. 자, 여러분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자야. 중상주의 할래요? 중농주의 할래요? 당연히 중상주의 하지. 말해 뭐해. 그래서 서양에서는 중상주의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개꿀인 상황에서 당연히 중상주의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중상주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중상주의는요, 국가의 부라는 것은 무역 흑자. 그러니까, 꿀 빨아오면 돼. 외국 나가서 꿀 빨아오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금, 은, 화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많다 그러면 왜 좋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막 좀비 때가 창궐해 뭐 좀비가 막 생겨서 우리나라에 막 부산행 뭐 제주도행 막 나오고 막 그래 막 진짜로 막 그러면은 여러분이 집에 진짜 방 하나에 꽉꽉 차게 통조림하고 생수하고 라면하고 꽉 들어차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10억 있는 게 낫겠어요? 그게 중상주의를 비판했던 그 가장 핵심 논리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자, 중상주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금, 은, 화폐가 늘어나서 좋은 건 누구만 좋아? 왕과 귀족만 좋겠죠? 근데 왕과 귀족이, 즉 국가가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돈이 똥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왜 그래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중상주의 국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금과 은과 화폐가 증가되면 이게 귀해질까 똥값이 될까? 많아져. 에? 똥값이 되겠죠. 많아지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신대륙에서 막 금을 막 엄청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면 올수록 어때요? 귀족들은 그걸 많이 보유하겠죠. 근데 많아지면서 어때요? 금, 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비싸진다 한들 어차피 돈이 많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잖아. 내가 예전보다 금이 2배가 됐어. 물가도 2배가 됐네?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일반 국민들은 나는 갖고 있는 돈이 그대로인데 그냥 물가만 2배가 오른 거야. 마트 갔더니 돼지바가 500원이었는데 2만 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상상이 돼요? 돼지바가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정말 큰 맘 먹고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 돼지바 사 먹어야 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상주의의 문제점이 뭐예요? 국가가 부자가 되면 국민도 부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이제. 자, 중상주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 분배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바가 2만 원인 건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범죄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부자만 하겐다즈 20만 원 그러네요. 자, 국가가 부자가 되고 귀족과 왕은 부자가 되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해졌어. 어? 분배 공정성이야.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막 맨날 파티야, 맨날 플렉스야. 그럼 어때요? 윤리적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맞아요? 이 꼴을 보다 못한 윤리학자였던 데이비드 흉과 그 유명한 누구예요?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경제를 연구해갖고 중농주의를 거쳐서 고정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예전에 사실 짧게 해갖고 그냥 좀 넘어갔었는데요,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원래 국부론으로 유명하지만 국부론보다 먼저 쓴 책이 뭐라고요? 도덕감정론이에요, 여러분. 아,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뭐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이구나. 빡세구나.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중상주의의 문제점인 분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실학자죠. 왜 그래요? 사상이 실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밤낮 없이 고민했던 사람이 뭐예요? 데이비드 흉과 애덤 스미스라고요. 철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쵸?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중상주의에서 중농주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18세기부터. 오케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상주의였던 건 이제 이해 갔죠? 대항해 시대랑 연결된 거죠. 식민지 이후랑 연결된 거죠.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중농주의로 넘어왔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재화의 생산량이나 생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학생들은 커서 남편을 만나고 남학생들은 커서 이제 부인 될 사람을,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쪽은
뭐 남자 기준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그냥 할게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빵 공장 사장이야. 엄청 잘 나가는 빵 공장 사장이야. 사장의 딸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여자고요. 두 번째 여자는 빵을 수억 개, 10억 개 가지고 있어. 빵을 10억 개 가지고 있어. 누가 더 좋아요? 전자, 후자. 뭐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빵은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빵이라고 그냥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치면은 뭐야? 빵 공장 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이거 맞죠? 부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갖고는 있는 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자본주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 기술력, 경쟁력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중농주의가 매우 중요한 거죠. 생산량과 생산 능력을 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농주의는 산업혁명 이전의 주장이었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고전경제학을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애덤 스미스인 거예요. 그래서 중농주의하고 이 고전경제학의 차이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중농주의는 농사를 통한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에 중점을 뒀다면 애덤 스미스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것 산업적인 생산물을 다 포함했다라는 게 서양에서의 중농주의와 그러니까 고전경제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양의 어떤 철학이 경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면은 중상, 중농, 고전경제학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참 여기가 있는 건 뭐예요? 15세기. 개항의 시대와 더불어서 중상주의가 쭉 오다가 18세기에 중농주의가 와서 요건 농업 생산물에만 초점을 줬다 보니까 이거 동의는 하지만 산업 생산물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끝! 됐죠? 그럼 서양의 그 중상주의, 중농주의 정리가 되셨죠?